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 신통방통이 뽑은 핫클릭 신문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보시죠. 이번엔 박원순 다큐, 성폭력도 미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7월에 개봉 예정인데 주로 이 홍보 영상만 보더라도 측근 인터뷰를 실어서 피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것을 미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원폭 희생자의 징용 피해자 포함. 어떤 내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기시다 참배할 원폭 희생자의 징용 피해자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자, 곧 열리죠. G7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그 G7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의 한인 위령비 참배가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함께 고개를 숙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돈봉투 의혹, 강내구 구속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내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 재청구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이 송영길 등을 포함한 여러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빠르게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습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통은 맞짱 토론으로 시작할 텐데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쟁점들 모아서 치열한 토론을 벌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한 맞짱 토론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맞짱 주제, 성폭력 미화 논란에 불을 지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 영화입니다. 영상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의 인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반론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박 시장 휴대폰을 무조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무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 미투,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이고 자, 7월 개봉을 앞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 영화 일부물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잠깐 보더라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다룬 것 같은데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파렴치하죠. 제가 짧게 방금 이 다큐멘터리 일부 영상을 보자마자 인상이 찌푸러졌습니다. 네. 아침부터 못 볼 꼴 보게 해드려서 시청자분들한테 대신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게 성폭력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무책임하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기회마저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런데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러한 성폭력을 미화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방금 전에 서울시의 전 비서실장이 피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등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건 초기에는 2차 가해에 동참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고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서 물러섰는데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2차 가해하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고 영리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이것으로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행태다라는 말 외에 무슨 이야기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일단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진실이 그냥 묻혀버린 사건이라고 전 보여요. 근데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실제 주변 사람도 제가 서울시 출신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둘 간의 어떤 그 밀행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또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저도 다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떤
지금 박원순 시장, 인간 박원순에 저는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거나,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도 공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의 인간적인 부분, 그의 업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된 내용이고, 아니면 저 어떤 우리가 소위 아는 저 성추행으로 불거졌던 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어떤 프레임보다는 그냥 인간 박원순, 그다음에 변호사 박원순,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의 어떤 초점이 좀 맞춰져서 상영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화가 7월에 개봉입니다. 아직 전체 영화 내용이 다 공개된 것은 아니고 일부 예고편이 홍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전혀 반론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목부터 첫 변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이 떠났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해주겠다. 이런 소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7월에 개봉 예정이고 자료 영상과 측근 인터뷰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 결정에 대한 조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물론이고 사실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과연 개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일단 국가인권위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인정한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죠? 네, 해당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6개월간 조사 끝에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사실로 확정을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가 인권위의 확정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행정소송도 1심에서 패소 판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네.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부분 등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 조사를 맡았던 국가인권위,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였습니다. 네.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의 뭐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 주도로 인권위에서 6개월이나 조사를 냈고, 네. 법원에서도 이 박원순 전 시장 측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확정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박원순 전 시장 측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게요. 네.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진실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서 인권위가 결정하고 법원이 판결 내려도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개 파양한 게 분명한데 문재인입니다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왜 개 파양했는지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고, 그냥 본인들 불리한 부분이나 반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이 자신들끼리 통하는 뭐 이거 버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처럼요. 네. 본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강성 팬덤에게 후원금 받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을지 좀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실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사람들, 그 유튜브 방송을 출연해서 영화를 홍보하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는 그걸 믿는 편이었어요. 서울시청의 직원들이 이 사건을 은폐 방조 부인하는데 가담을 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사실 이 나쁜 놈들은 내가 잡아야겠다.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해가지고 저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피해자인 그 여비서분이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박원순 시장과 그 여비서의 관계는 4년간의 시달림을 했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서셨던 그런 박원순이라는 분이 이렇게 퇴장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자,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사이비 종교 같다라는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성폭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이다라고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해자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 왜곡된 다큐 상영 때는 2차 가해가 불보듯 뻔하다. 정신적 고통, 피해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혈자 변호사님. 네.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법원에서도 판단 내린 것을.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뭐 저기 만드신 분들도 나름대로 취재를 한 것은 같습니다. 네. 그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 어떤 줄거리라든지 팩트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팩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들, 그 팩트가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여부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장을 담고 있는 전 영화라고, 그러니까 다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는 어차피 뭐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면 그 평가의 몫은 세상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사형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영이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행강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진실관계가 이 정확하게 이 지금 사법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인권위에서 내린 것도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또 어떤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했느냐. 솔직히 세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했지? 그 단순히 그 문자만으로 된 것인가? 이런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차라리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원순 시장 쪽에서 하는 말도 일리가 있으면 세상이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영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그 당시에 있었던 부적절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비호한다거나 이것을 뭐 덮어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저는 세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정치적, 도덕적 판단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 영화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정치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진보 진영 쪽에서 영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최근에 문 전 대통령까지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진보 진영 쪽에서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좀 궁금해지는데 장현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고 밝히자면 진보 좌파들이 역사 왜곡과 역사 미화에 상당히 능하다. 이런 훈련을 운동권 시절부터 잘 받아온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돈이 되니까겠죠. 온라인 강성 팬덤이 사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먼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평가했던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부터 지금의 개딸까지 온라인 강성 팬덤을 진보 진영이 주로 먼저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팬덤의 입맛에만 맞는 다큐멘터리 미화 영화를 만들어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이 아주 클 테고요. 제가 아까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법정, 뭐 진실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이 책임을 가지는 정치인들부터 현실을 부정하고 이 사실관계나 법적 판결까지 왜곡하고 있으니 그 지지층도 그에 따라간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결과적으로는 진보 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곡시키고 또 잘못된 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진보 진영 그게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돼서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층들을 지칭하는 특정한 단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방송용으로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죠? 그 단어가? 그 단어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대로 시작하는 대로 건가요?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는 네. 그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자랑했던 단어예요.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만 우리는 대땡땡입니다라고 그분들이 막 자랑했던 거라 그게 왜 부적절한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장혜찬 최고 방금 하신 말 중에 몇 네. 가지만 그러니까 왜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계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영화들이 나올까? 물론 좋은 면을 보기 때문에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친다면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에서는 그만큼은 미화시킬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인간 박정희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다 거기서도 수익이 몇십억이 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도 자기들이 사들였다고 자기들이 공표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공과가 있지만은 미화시킬 부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는 이런 부분, 진보 계열에는 그나마 뭐 공과가 다 있겠죠. 그게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렇게 미화라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은요,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지지층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땡땡이나 개딸 같은 성향을 최대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사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적절치 못한 단어는 저희가 좀 앞으로도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맞짱 토론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맞짱 토론 주제 바로 신문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 신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재단이라던 문책방, 평산책방 기억하시죠? 어제도 저희가 아이템을 다뤘는데요. 영수증에 사업자 문재인이라는 글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개인 사업 재단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명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 중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지금 영수증 보이시죠?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대표자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돈을 수천 권의 책을 판 돈, 문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현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 평산 책방을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만 좀 남았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이런 법적인 어떤 회계 부분이라든지 사업자 부분, 우리가 그냥 실무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소 그 기간이 중첩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회계 분기를 보통 이제 4분기로 나누게 되면 한 분기 정도, 길어야 한 분기 정도, 짧으면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되는 문제라서 저는 아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카드를 긁게 되면 이걸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를 어떤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든지 개인이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실무적으로 나타난 그냥 잠시 오픈한 기간 잠시만 있었던 내용이지 저는 이게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까 저는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금방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관계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이 책을 팔면 불법이 되니까 그쵸. 아마 임시로 개인 사업자는 금방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자, 장혜탄 최고위원님, 임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납득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일을 처리한다는 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비서실을 따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국민 세금이 매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사업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잘 보자라고 월급 받는 비서실에서 이 정도 일 처리도 똑바로 못했다면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왜 세금으로 해야 되는가 본질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인지 공익사업인지 공익사업을 가장한 영리사업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영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마치 공익사업인 것처럼 알려졌다면 국민을 기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보다 심각하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 영리를 위해서 책 파는데 왜 국민을 자원봉사로 뽑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어제 다뤄드렸는데 그 때문에 이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졌던 자원봉사 자체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이게 지지자들의 입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오히려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모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런 참 논란으로 인해서 참 취소가 됐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냐면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개인적으로 정말 뭐 지지한다거나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 그 흠모 아닌 흠모를 하는 분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시간을 빼서 자신의 어떤 노력을 들여서 자원봉사하러 가는 것인데 이게 열정페이 논란으로 참 번져서 이 부분 뭐 기회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열정페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니 5천 원을 주면서 2만 원치 시킨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이걸 응모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지금 도서시장이라든지 지금 네.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도서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서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책방을 열면서 이런 독서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정페이 논란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겠다라는 그 일은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던 문 전 대통령이고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올리면서 어떤 그 열정페이를 반대했던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맞짱 주제 토론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맞짱 주제 토론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윤리위에 회부가 됐던 그래서 아마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김재현, 태영호 징계 이틀 연기했습니다. 당초 3월 8일 날 바로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어떤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를 강하게 내리면 다음 총선에 거의 100% 공천받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한 어떤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위가 어제 늦게라도 결론을 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남았다곤 하지만 오늘 또 제가 김재원, 태영호 두 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저 입장으로는 참 맞득지 않거든요.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이 이야기 좀 질린다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상책인데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감이 있어서 참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고요. 네. 다만 이 이틀에 주어진 기간 동안 아마도 중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고 또 정치적 해법을 기대한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자진 사퇴도 조금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지하기로는 두 분 다 자진 사퇴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수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윤리위가 다시 재개되면 그날 밤에는 반드시 결과가 좀 엄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제가 봐도 좀 희박해 보이고 그리고 중징계, 여기서 말하는 중징계는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중징계가 나오면 항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설명한 게 해명한 게 있잖아요. 네. 없는 이야기를 사실상 지어낸 게 밖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좀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이런 건데 동지구 동반자인데 야 이렇게까지 중징계해야 되냐. 적어도 총선 자체에 출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자진 사퇴할 생각 전혀 없고 그리고 자진 사퇴에 준하는 뭐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중징계를 국민의힘에서 내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두 최고위원 간의 어떤
충돌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과의 충돌이 벌어지면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설정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당초에 중징계가 예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저는 네. 보여요. 굉장히 3월 달부터 오히려 그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이후로 바로 직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뭐 설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나 이번 달에 5.18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했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 네. 5.18에 대한 취지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정반대의 취지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대통령실을 들먹이면서까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찌 보면 중징계 내지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거린다고 한다면 저는 태영호 의원이 한 말을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11일 매주 월, 요일과 목요일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최고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10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고위 좀 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국민의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결정 나올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얘기인데요. 최대 60억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어제 내놓은 13쪽짜리 입장문 주요 내용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의혹의 첫 번째 초기 투자금. 일단 해명은 2021년 1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9억 8천여만 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인 실명제 시행 전에 자금 유동화, 대선 자금 활용한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금 아닌 타 거래소로 옮긴 것이었고 2022년 1월에서 3월 인출한 현금은 고작 44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선 자금으로 활용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공동 발의한 부분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응하기 위한 어떤 공동 발의였지 나를 위한 이해충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유자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2022년 2월 이후 다른 암호화폐로 재투자한 것이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이해하기 힘든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를 보겠습니다. 2021년 건물 5천만 원, 예금 1억 4,069만 원이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예금이 무려 10억 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9억 4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변동 사유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다. 그리고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를 팔아서 지금 가상화폐를 구매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9억 8천만 원이 예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가상화폐 구매에 활용됐는지 이게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표에서 나왔듯이 네. 사실은 그 LG 디스플레이를 주식을 판 돈 9억여 원 네. 이게 만약에 가상화폐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상화폐는 재산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남국 의원도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산에서 9억 원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산에서 줄질 않고 늘어났죠. 오히려 늘어났어요. 네. 예금이 그러면 결국 이 가상화폐를 산 돈 9억여 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 데서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거만 놓고 보면 그 부분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래서 일부 언론 매체에 보면 뭐 방송 같은 데를 통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9억 원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났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9억여 원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김남국 의원의 추가적인 해명을 좀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이게 한 9억 정도 된다.
그래서 네, 이게 맞습니다.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잠깐만 거기서도 좀 충돌하는 부분이 네.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밖에 없다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건 현금화한 거잖아요. 현금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금화라는 것을 그냥 ATM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현금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네. 수익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목적에 해당하는 뭐 본인은 지금 뭐 그걸 이제 보증금으로 썼다, 네, 아파트 네. 보증금으로 썼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수익을 이제 계좌이체한 부분은 자기가 현금화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 그냥 재산 신고라는 것을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2024년도 보면 증권에는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영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어제 입장문 발표 보면 지금 3억 8천만 원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서 이게 1년에 한 번 등록 신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의 재산 변동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그 9억 원이 그러면 저도 앵커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왜 그 주식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한다면 이 돈이 주식 판 매각 대금이 재산 신고 예금으로는 안 와야 되는데 이것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면 수익이 나서 그 부분을 좀 뭐 했다라고. 그래서 모든 뭐 일단은 뭐 김남국 의원이 저는 실상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그건 저는 그런 배짱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모든 계좌 이체라든지 어떤 거래 내역은 자기 실명으로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가 됐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조금 뭐 이 부분에 대해 해소하지 않을까. 그냥 다만 아직까지는 다 해명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주한 변호사께서도 말씀이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면 해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어찌됐든 해명이 나오면 이게 명쾌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 해명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입구하고 출구만 밝히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어떻게 지금 자금을 마련했고 네. 지금 얼마가 남았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다들 중간에 어떻게 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중간 과정을 네, 좀 중간 설명해달라. 과정을 설명을 네. 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어떤 김남국 의원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처음에 자금을 마련을 했잖아요. 네. 주식을 팔아서 그걸 이제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연말에 본인의 예금 계좌가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는 항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코인 처음에 이제 코인 투자 자금을 다른 데서 마련한 거죠. 주식을 판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마련했던가 아니면 중간에 본인이 수익이 생긴 겁니다. 중간에 거래를 하면서 수익이 생겨서 그게 10억이 남은 거죠.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본인이 이해 충돌 소지가 너무 높아요. 두 번씩이나 첫 번째 셀프 면세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21년도에 또 과세 유예 법안에 의해서 본인은 또 말장난하죠. 본인 이거에 뭐 참여 안 했다. 뭐 저 어디가 모르겠지만 불참했다. 마치 이제 본인이 여기에 반대한 것처럼 말장난하고 더군다나 또 두 번째 이제 개정 법안에서는 또 셀프 면세 유예하는 이 개정 법안에서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찬석을 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의를 취한 명확하게 이해충돌 혐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 후원금이 3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국회의원 중에 현역 국회의원 중에 지금 1위예요. 네. 이 후원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모아왔냐는 거죠. 후원금 모을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어렵다. 본인 예를 들어 뭐 시쳇말로 거지 코스프레라고도 하죠.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약자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 의혹은 제가 볼 때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그 변하지 않은 해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 투자를 또는 보유를 해가면서 현금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9억 원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 중간에 그 일부를 뭐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났다는 얘기는 현금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 9억 원이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모르는데 그 중간에
연말 기준으로 재산 공개를 하니까 그 중간에 그러면 9억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현금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현금화한 적 없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럼 또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명을 내놓으면 전에 일관되게 했던 해명이 거짓이 되는 이렇게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 그 충돌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장인찬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던데 어쨌든 의혹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데에서는 같은 의견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앞에 입장을 번복하는 또 다른 해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병묵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치 400만 원 정도 현금화한 게 전부인 것처럼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식판 9억 원 가량이 그대로 예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한 9억은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이렇게 올라간 예금 9억의 출처는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밤늦게 JTBC와 통화하면서 아 그건 내가 가상화폐에서 수익을 봐서 예금 9억을 현금화시켜서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400만 원밖에 현금화한 거 없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거죠? 저희가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질문하고 해명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빈틈을 찾아서 허점을 지적하는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해명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말을 꺼낼수록 해명을 할수록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면서 새로운 해명이 추가되고 있다. 이 네. 정황만 봐도 이 60억 코인 게이트의 늪에서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이 빠져나오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60억 코인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문들이 있는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60억 코인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위믹스 코인 최초 구입 시기가 언제야 도대체? 그리고 언제 매각했고 또 언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는지 우린 알고 싶다라고 김남국 의원에게 재차 질문하고 있습니다. 새로 투자한 코인은 무엇이었고 그것 또한 언제 샀는지 밝혀달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주식은 최고점에서 매각했는데 코인은 폭락하는 동안 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왜 입구와 출구만 얘기하고 중간 과정을 말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또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 건 과거 본인이 보여줬던 약자 코스프레, 일종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과거 모습 보겠습니다. 원래 뭐 좋아하세요? 저요? 그냥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라면은 다 라면 먹는 거예요. 근데 라면을 뭐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아, 참. 라면하고 만두하고 이렇게 먹은 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제가 자산을 모은 거는 변호사 일로 자산을 모았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메쉬. 장혜사 최고위원님,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방송국에서야 봤지 뭐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이 검소하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방문해서 뭐 기자들이 사진 찍고 하는 건요. 최소한 공익에 기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잖아요. 후원금이 답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빈곤 포르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평소 생활 습관이 검소하다고 하지만 이걸 적극 활용해서 나는 라면만 먹는다. 요즘 세상에 뭐 구멍 뚫린 운동화 누가 신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화 구멍 뚫려 있다. 국회에서 받은 옷 입고 다닌다. 또 장경태 의원이 나 반지하 월세 산다. 이거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 걸 알림으로 인해서 누군가 혜택을 보거나 후원금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 이미지 좋게 만드는데 철저히 자기 정치에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빈곤 포르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때까지 실컷 빈곤 포르노를 찍어놓고 뒤로는 60억대에 해당하는 코인까지도 보유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김남국 의원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방송 나와서 30억, 40억짜리 집 살면서 낡은 가방 그런 컨셉들이 이제 민주당이 버려야 된다.
이거 집을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로 바꾸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40억, 50억, 60억 가상화폐 가지고 있으면서 구멍 뚫린 운동화 신는 컨셉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서전 변호사님? 네. 참 김남국 의원 저도 뭐 여의도에서 몇 번 뵙기도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뭐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여럿이서 있는 곳에서 참 식사 밥값도 잘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래도 저는 김남국 의원 참 성실하게 의정 생활 참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검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뭐 지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시고 장해찬 최고께서도 얘기하시듯이 아니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러한 이중성 다 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까지 자기가 안 들어먹겠다고 하면 그건 공인으로서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욕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궁금해하고 지탄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자금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고 해소하게 된다면 뭐 수사를 뭐 받더라도 이 부분에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해명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이제까지 그런 뭐 이미지를 팔아먹었다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정말 재테크 잘하는 청년 국회의원이구나. 또 이렇게 또 본인이 그럼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떤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번 기회를 잘 헤쳐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소명 깔끔하게 오히려 정말 자세하게 정말 의문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차후 의정 생활을 위한다거나 다음 총선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헤쳐나간다면 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김남국 의원이 뭐 검소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검소한 사람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쟁점은 어디에 있냐면 검소하다고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는 지금 뭐 7, 8년간 라면 먹고 저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밥을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장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한 끼도 못 먹느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나와서 정청래 의원이 자꾸 시키긴 했지만 뭐 한 푼 줍시오 이러면서 후원금을 모금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이 60억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민 코스프레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 이거 뭐 부러울 일이죠.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검소하다. 아 뭐 그것도 전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소한 것처럼 또는 돈이 아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면서 남한테 손을 벌렸잖아요. 네. 자기는 60억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당의 장경태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살다 저런 논리가 참 있구나 싶은데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 트어진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뭐 이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검소한 걸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중성으로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런 비판 보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금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은 돈봉투로 불거진 그런 도덕성 논란에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중성마저도 아마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진진 변호사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전형적인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해온 내로남불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까지 이어지고요. 또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문제도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 부분이 좀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 좀 전에 이제 장경태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짠돌이다 그리고 검소하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이 김남국 의원이 어떤 이중성 자체를 비판하는 거지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정말 검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도 그렇고 뭐 정말 수천억대 자산가 분들도 나는 지하철이 제일 좋아 그러고 매일 지하철 타시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그런 전형적인 이게 이제 논점 일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써가면서 본인의 어떤 상황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맞습니다. 뭐 슬리퍼 얘기하면서. 근데 언제 김건희 여사가 뭐 슬리퍼를 사서서 신고 이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코스프레를 하시거나 돈벌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런 거 없고. 그리고 갑자기 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뭐 본인이 이제 코인을 했다 뭐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죠. 근데 이건 명백하게 다른 게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가 의문의 일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무선이에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한 번 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지금 보면 가상화폐 투자하고 뭐 돈 인출하고 빼고 다 현역 국회의원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뭐 딴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이해 충돌 이런 것보다 그냥 누가 보기에도 이게 상식적인 법 감정에서 공직자가 그것도 대한민국에 299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고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위를 활용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 물론 뭐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계속된 일이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잡을 뛰려면 의원직을 그만둬라라고 장경태 의원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이 무슨 주식 투자나 또는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을 보유했었다. 이러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코인을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식 투자나 코인 하려면 별도로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하지 말고 그쪽 사업에 뛰어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도 자체 조사에 나섰죠. 돈봉투 의혹 대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권칠승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당에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조사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조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최용 의원님, 조사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에도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칠승 대변인 말대로 정말 그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 이거는 객관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김남국 의원한테 자꾸 캐물어야죠. 그러니까 그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샀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예금에 여전히 그 11억 원이 있느냐. 그러면 코인 산 돈은 혹시 딴 데서 나온 거냐. 그럼 김남국 의원이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그게 또다시 문제가 되고 오늘 아침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중간에 그러면 현금화해서 뭐 또 몇 억 정도를 벌었다.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연말에는 그 9억 원이 줄은 것이 표시가 안 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됐냐.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납득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 조사한 내용을 충분히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그게 얼마나 객관적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조사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냥 감싸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내에도 윤리감찰단이라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에서 보통 이런 그 비위가 예를 들어 투서 형식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당에 대한 어떤 비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직접 본인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윤리감찰단장님을 제가 알지만은 뭐 상당히 조사에 오랜 기간 우리 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업무를 맡아 오셔가지고 상당히 능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맞습니다. 그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어제 이제 자세하게 입장문을 내놨지만은 입장문을 가지고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저희도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 그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그 카드 뉴스화로 해가지고 남들이 그냥 봤을 때 한 번에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해명을 좀 해주는 게 더 본인한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김남국 의원이 좀 들어서 기간별로 지금 보면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국회 공보에 있는 재산 신고 내역과 왜 본인의 해명이 틀리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내역을 신고한 시점과 본인의 투자 그다음 이런 시점별로 해가지고 좀 쉽게 이걸 좀 공개를 해주시면 오히려 뭐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최대한 그런 좀 뭐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소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안에 참여를 했고 뭐 그 결과 그 법안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서 유예 시기가 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좀 늘어났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투자를 했고 어떠한 돈으로 그것을 투자를 했는지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죠. 좀 불투명한 그 자금 출처 그리고 또 수상한 거래 흐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김남국 의원을 이번에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정의당에서도 김 의원의 어떤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는 기득권의 위선으로 보일 따름입니다. 김 의원 개인이 짠돌이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격 있는지 성찰하고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합니다.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방이 들어가면서 방산 주식 가지고 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 뒤늦게 주식 매각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문제에 입을 떼는 순간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이 또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 도덕적으로 우위가 서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 돈봉투 의원들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코인 60억 가졌었다는 김남국 의원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도덕성 윤리 논쟁에 불이 붙으면 민주당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김남국 의원은 7인의 소속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리더가 당대표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로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아무 말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물으면 물을수록 이 대표도 민주당도 같이 궁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기자들 만나고 그러면 자꾸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지금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 뭐 웹 자서전 홍보 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저런 얘기를 하거나 저런 행동을 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왜 저런 걸 할까? 이게 저는 지난번에 이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돈봉투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기자들이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은요? 뭐 박순자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갑니까? 뭐 그거 굉장히 범죄로 보이던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저는 같은 심리 상태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른 이슈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신통방통에서 선정한 놓치기 아까운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10일 바로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어떤 자화자찬 식의 어떤 기자회견 이제 이런 걸 안 하겠다는 워딩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그때 이 사안 자체의 어떤 예를 든 건 이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널리 홍보를 해놓고 결국에는 어떤 질문을 뭐 제대로 받고 정말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입장을 얘기하기보다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제대로 된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홍보하는데 이제 열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좀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좀 겸손, 겸양의 모드로 그냥 1주년 때 이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까지 어떤 일을 잘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홍보용 책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방향이 굉장히 좀 맞다고 느껴지는 게 현재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어떤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반적인 사회가 지금 굉장히 좀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마치 이제 축하하듯이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저런 또 홍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또 국민이 보기에도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제대로 이런 현안 인식을 하고 판단을 내린 그런 결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신 지금 유튜브로 이틀 연속 취임 1주년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용산 어린이 정원 개관식에서 자화자찬식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까지 다시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뭐 회견을 안 하느냐. 근데 글쎄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뭐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파이팅으로 힘을 내가지고 정말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화자찬식 기자회견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런 영상을 공개를 하니 일각에서는 저게 바로 잘난 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이렇게 글자 그대로 따지면 저거는 뭐 잘난 척은 아니고 기대를 지금 그 홍보 영상에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도 보면 뭐 자료도 뭐 그동안에 1년간 이런 걸 해왔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기자들이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지난번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쯤 됐을 때 그때도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취임 100일 또는 뭐 취임 1년 뭐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살아오질 않았다.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대통령의 그런 뭐 취임 며칠 뭐 이런 부분과 그거를 기념해서 그 계기로 뭔가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없다는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게 꼭 취임 1주년은 아니더라도 여하튼 지금 도어 스태핑도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대통령의 그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 그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꼭 취임 1년이 아니더라도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계기를 용산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잡았으면 좋겠다. 뭐 그게 뭐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자리이든 아니면 뭐 과거를 뭐 반성하는 자리이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저는 뭐 1년간의 업적은 그래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하실 때 했던 말씀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가겠다라고 하셔서 굳이 청와대를 뒤로 하시고 지금 용산으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 좀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도어 스태핑이 없어진 이후로는 전혀 뭐 언론에 직접적으로 나서시는 부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입니다. 뭐 그게 어떤 윤석열 정부의 뭐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지적일 수도 있고 뭐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칭찬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얘기, 오히려 지적, 이런 비판,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잘 해소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오히려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조금 더 이런 언론관이라든지 국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고 또 비판도 이렇게 주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도 지금 사실상 잠정 중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용산 어린이 정원 그곳에서 얘기했을 때 들었던 기억나는 것 중에 소모임 형식으로 소통 창구를 좀 늘려가겠다. 뭐 김치찌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저는 G7 이후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히로시마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그때까지 이 굵직한 외교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들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취임 1주년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국무회의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정상이 오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의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영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제 지역 안보에서 글로벌 안보 상황으로 바뀐 그런 세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제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9월에는 유엔 총회와 뉴욕대에서 뉴욕 구상을 발표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규범 질서 수립과 아울러서 또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디지털 ODA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시에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하버드 연설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세계 자유시민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첫 성과로 올 3월에 약 9조 3천억 규모의 S-오일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1월 UAE 국빈 방문에서는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의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우리의 삼축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 훈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통해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서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평화 번영을 구현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국제 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국제 규범의 존중과 그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입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국무위원 국무회의 내용 잠시 저희가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